자, 그러면 우리는 645페이지? 네, 거기 봅시다. 노비의 해방 들어가는데, 자, 노비의 해방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반 살펴봤고, 신분제휴 동요에서 양반 살펴봤고, 그 다음에 중인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상민으로 한번 가보는데, 상민 중에서도 농민으로 한번 가봅시다. 상인 중에서는 또는 수공업자 중에서는 새로 생긴 계층들이 있다고 했고요. 자, 상민 중에서 노비, 아니 노비란다, 평민, 농민. 자, 농민. 그리고 이 농민들은 신분제의 동요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자, 농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농민층의 분화가 나타나요.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농민층의 분화가 나타나는데, 자, 이양법이 실시되고 또는 견종법이 실시되고 이렇게 농업기술이 발전했고요.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고, 자, 상품 작물이 재배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광작이 성행하게 되고, 광작이 성행하게 되면 농민층의 분화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농민층은 어떻게 나눠지냐? 일단 부자 농민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분홍, 우리 전에 배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분홍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요호부민이라고 그래요. 분홍이나 요호부민이나 같은 뜻이에요. 분홍이나 요호부민이나 같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몰랑 농민들이 있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분홍들이, 자, 광작이라고 하는 건 더 넓은 땅을 농사짓게 되는 걸 광작이라고 하고, 이런 광작이 성행하게 되면 농민 중에서는 이런 농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분홍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소작농이었다고 칩시다. 예전에 나는 소작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광작이 성행하게 되면 이 농민들 같은 경우는 소작지를 얻기가 어려워져요. 자, 광작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농민들, 특히 분홍은, 자, 내가 이런 농업기술들을 받아들여서 넓은 땅을 농사짓게 되면서 내가 부리던 소작농들의 소작지를 다시 회수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줬던 땅을 이제 빌려줄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소작농으로 부렸던 사람들, 내 땅을 빌려줬던 사람들의 소작지를 회수하게 되죠. 그러면 뒤집어서 제가 만약에 소작농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소작농을 내가 소작농인데 내가 농사짓던 땅을, 즉 나한테 빌려줬던 땅을 지주가 회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가 더 넓은 땅을 농사 지으려고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소작농이었는데 이 소작농에서 잘리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소작지를 회수당하면 나는 이제 농사지을 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농사지을 경작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소작농이 아닌 거죠. 여기 농촌에서 살기도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뭐 직업이 많기를 해, 뭐가 있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소작농이었는데 소작지를 회수당해버리면 나는 이제 이 농촌에서는 일할 게 없다. 할 일이 없다. 자,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자, 이제 일자리가 필요한 나 같은 사람은 하루하루 그날 내 일손을 팔아서라도 돈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품팔이꾼이라고 그래요. 품 뭔지 알죠? 품삯이라고 하는 게, 품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일손 같은 거고, 삭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하루하루 그때 일손을 제공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자, 나 같은 사람이 품팔이꾼이고 나 같은 사람이 임노동자인 거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임노동자. 다른 말로 하면 품팔이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농촌에 일자리가 있으면 농촌에서 사는 거지만 농촌에 일자리가 없으면 나는 농촌에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농촌을 떠나야 되겠네? 떠나야죠.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농. 자, 그러면 일자리 많은데 찾아서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지역들 중에서 일자리 많은 곳은 어디? 일단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광산에 막 사람들이 몰려든다면서요? 광산. 아니면 배를 가지고 운반해서 돈이 좀 되죠. 포구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촌을 떠나서 도시나 광산이나 포구로 옮겨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민층의 분화가 나타나는 게 바로 상민 계층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분홍은 당연히 내가 돈 좀 있으니까 제일 해보고 싶은 거,
앞으로 내가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거 양반. 그러면 이제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거나 그래서 분홍이 그런 식으로 양반이 되고 자, 이 사람들은 더 쉽게 말하면 임노동자면 일단 농민이긴 하지만 더 대우가 낮은 그런 계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상민. 여러분 책에 645페이지에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노비. 자, 이제 노비로 가봅시다. 자, 천민 중에서 자, 천민 중에서 노비. 자, 그러면 노비도 신분 상승하나요? 하죠. 그래서 나중에 노비는 어떻게 돼요? 훨씬 줄어들죠. 아까 우리 기억나요? 노비가 원래는 13% 정도 됐는데 나중에 한 18세기 말쯤 되면은 그러니까 19세기쯤 되면은 0. 얼마? 5 이렇게.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100명 중에 13명 정도는 그래도 노비였었다 이 말이에요. 조선 한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17, 18세기. 그런데 나중에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도 아닌 거지 노비가. 자, 그렇게 노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 노비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어떻게 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노비는 어떻게 됐냐면 자, 노비 정책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자, 노비도 역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죠. 당연하죠. 노비가 가장 이제 선대받던 계층이니까. 그래서 노비도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자, 그러면 노비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자, 공을 세우거나 군공. 아니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내고 신분을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돈 내고 신분 상승하는 거 납속. 예, 맞아요. 납속. 그래서 왜냐면 노비가 양반이 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비가 양반으로 뭐 첩지를 받고 이런 건 사실 어려우니까 노비가 갈 수 있으면 평민이 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노비가 돈을 내고 신분을 올리는 납속책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군공, 공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세워서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아니면은 납속, 돈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신분을 상승시키는데 그래도 부족하죠. 자, 나라에서는 양반 계층이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상민이 많은 게 좋을까요? 상민이 많은 게 좋죠. 왜냐하면 세금 낼 사람들은 상민인데 상민이 점점 줄어들면 그러니까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겠죠. 즉 수취의 대상이 줄어들어요.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양반이 늘어나는 것보다 상민이 늘어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양반 된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노비를 올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비를 양인으로 만드는 게 지금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비 정책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노비 정책의 변화로 한번 가볼까요? 자, 노비 정책의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비를 상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양인으로 만드는 거죠. 노비를 상민, 양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을 낼 수 있는 수취의 대상이 늘어나는 거니까 나라에서는 이런 대책을 실시하게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맨 처음에 여러분 책에 납공노비의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납공노비의 전환. 자, 납공노비로 만드는 거죠. 자, 납공노비로 전환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노비의 종류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노비는 일단 공노비, 산노비로 나눠지고 그중에 공노비 중에서도 입역노비와 납공노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입역노비가 무슨 뜻이냐면 관청에 소속돼서 관청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노비를 입역노비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입역노비는 나라에서 월급을 줘야 돼요. 급료를 줘야 되는 거죠. 물론 뭐 넉넉하게 월급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일단 관청에 소속돼서 일을 하니까 생계는 유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월급을 줘야 되는 노비고 자, 납공노비라고 하는 건 자, 이 사람들은 외거노비예요. 말하자면 따로 사는 거지. 관청에 소속된 토지에 대해서 뭐 농사를 지어주거나 하는 노비가 외거노비, 그러니까 공노비 중에서 외거노비를 납공노비라고 하고 이 납공노비는 그냥 겉으로 보면은 노비인지 상민인지 구별이 안 돼요. 다만 내가 노비니까 주인한테 뭘 바쳐야 돼요? 신공, 그러니까 나라에 신공을 바치는 노비예요. 자, 납공노비라고 하는 건 외거노비를 말하는 거고요. 자, 외거노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 신공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한테 국가에게 신공 바치는 노비가 이 당시에는 더 괜찮을까요? 월급을 줘야 되는 노비가 괜찮을까요? 신공을 바치는 노비가. 왜냐면 그래야 나라 돈이 안 나가니까.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나한테 돈을 바치는 노비가 낫지 내가 월급을 줘야 되는 노비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노비를 일단 소속돼서 월급을 받아가는 노비보다 차라리 밖에 따로 나가 살면서 신공을 바치는 노비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납공노비로 전환했다는 건 입영노비를 납공노비로 바꿔가고 있다. 왜? 신공이라도 바쳐라 그 말이에요.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공 바치는 노비로, 알겠죠? 입영노비에서 납공노비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나라에서 재정이 조금 나아지겠지, 당연히. 돈을 받으니까. 자, 그래서 납공노비로의 전환이라는 건 입영노비를 납공노비로 바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신공 바치는 노비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노비종모법이 실시가 되죠. 노비종모법. 자, 노비종모법이 법제화된 거는 영조 때를 말하는 거죠. 노비종모법. 자, 노비종모법은 말 그대로 노비의 신분은 종모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 쪽 신분 따라가는 건데, 자, 그러면 양인으로, 노비를 양인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일부러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데 어떻게 결혼시키냐면, 자, 양인, 일단 노비, 남자랑 양인, 여자랑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여기 아기는 노비 종모법이니까 신분이 뭐가 될까요? 양인, 엄마 쪽 신분 따라가니까. 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양인을 늘리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노비종모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아버지가 노비들어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으로 삼는 법이 더욱 촉진되었다. 자, 노비종모법은 그전부터 조금씩 실시가 되다가, 자, 이게 법제화된 게 어느 왕 때? 영조 때. 우리가 배웠어요, 이미. 법제화된 거는 영조 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비들이 신분 상승하는 방법 중에 도망가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도망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노비가 도망가면은 노비가 내야 되는 신공을 다른 노비들에게 전가하니까 남아있는 노비들마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노비 추세를 금지하는 제도도 생겨나게 돼요. 여기다 써볼까요? 자, 노비 추세를 금지하게 되죠. 자, 원래 노비가 도망을 가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요. 그런 걸 추노,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추노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노가 원래 있었는데 이제는 노비 추세를 금지하도록 하는 거죠. 말하자면 노비가 도망가지, 잡으러 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양민으로 살면서 세금이라도 내게. 자, 그래서 노비 추세 금지가 정조 때 있었던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다가, 자, 결국에는 노비에 대한 정책 중에 정말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공노비를 해방시켜줘 버린 거예요. 자, 나라에서 아예 노비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공노비 해방. 자, 순조 때 왕실의 내수사, 뭐 이런 왕실 기관에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아예 풀어줘 버리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자, 그게 공노비 해방, 즉 순조. 여기서는 순조 시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공노비 해방이다. 1801년에 공노비를 해방하게 되죠. 자, 그래서 노비종모법하고 여기에서는 공노비 해방하고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공노비를 해방했다. 물론 여러분 공노비 해방이 노비제도 폐지예요? 아니죠. 공노비 해방하고 노비제도 폐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산노비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공노비 중에 전체를 다 폐지한 것도 아니고 일부를 폐지한 거니까 이게 노비를 완전히 풀어준 건 아니다. 다만 노비 중에 일부를 해산시켜 준 거죠. 풀어준 거죠. 그래서 공노비 해방이 신분제 폐지는 아니고, 자, 완전히 사노비까지 폐지되려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완전히 사노비까지, 즉 공사 노비제가 완전히 폐지된 거는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자, 1차 갑오개혁 때가 돼서야 공노비가 완전히 폐지되죠. 1894년 7월부터. 자, 그래서 공사노비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언제냐? 그거는 1차 갑오개혁 때. 자, 그리고 여기서 공노비 해방이라고 해서 노비제도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 여전히 사노비도 남아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신분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건 1차 갑오개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직 제가 안 한 게 하나 더 있네요. 646페이지 보시면 조선 후기 노비정책에서 노비세습제 폐지도 하나 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에 표에 노비세습제 폐지. 찾았나요?
자, 노비 세습제 폐지 옆에 조그만 글씨에 나와 있죠. 자, 노비를 당대에 한해서만 노비가 되게, 그러니까 자식한테 신분으로 상승되지 않게, 그러니까 세습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던 게 1886년에 만든 노비 세습제 폐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신분제도가 폐지되죠. 자, 그래서 노비에 대한 정책들 한번 쭉 여러분 책에 나와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각 신분과 관련된 신분제도 관련된 내용들. 전반적인 결과는 신분제 동요겠죠. 신분제 동요. 그래서 양반은 증가, 상민과 노비는 감소. 그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 자, 가족제도는 각 시기별로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알죠? 특히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는 건 고려, 그리고 조선 전기, 고려 후기 이렇게 비교를 좀 하시면 되는데, 고려나 조선 전기는 거의 비슷해요. 약간만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과부제가 과부제가 금지라든가, 그 다음에 적서차별이 시작됐다든가, 요 정도만 조선에서 나타나는 거고, 나머지의 제도들은 고려와 조선 중기까지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와 조선시대 안에서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가족제도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모습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 책의 가로 1번 먼저 볼까요? 자, 가족제도의 변화에서 조선 전기 이후, 조선 전기 이전, 말하자면 조선 전기에는 자, 남귀 여가혼이고 자녀 균분 상속이고 자녀 윤행, 윤회봉사,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윤행이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조선 후기. 자, 우리는 가로 2번부터 알아두시면 되겠죠. 조선 후기의 모습들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모습은 부계 중심, 부계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확립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선 후기 가족제도. 자, 조선 후기의 가족제도와 혼인 제도 전반적으로.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결혼에 있어서는 그전에는 남귀 여가혼이었어요. 남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결혼을 해서 사는 거죠. 거기서 처가살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친형제도가 실시돼요. 자, 결혼에 있어서는 친형제도, 자, 혼인에 있어서는 친형제도가 실시된다. 친형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가서 결혼을 해서 데리고 오면 계속 그 여자는 시댁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였어요. 처갓집으로 들어가는 거면, 이제는 여자가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한번 오면 다시 친정에 가기는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친형제도라고 하는 건 그런 제도. 남자 집으로 여자가 들어가서 사는 것을 친형제도라고 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제도로 정착한 거는 한 영조 정도부터거든요. 영조가 여러분 전에 한번 얘기했죠. 60세 정도 차이 나는 정순왕후라고 하는 아주 어린 왕비를 맡게 돼요. 기억나죠? 똘똘했었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 정순왕후를 맞이할 때 궁궐로 들여와서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먼저 여자가 궁궐로 들어와서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식의 그 쉽게 말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절차 중에서 왕이 직접 그 전각, 말하자면 그 왕비가 될 여자가 머물고 있는 그 정각으로 왕비를 데리러 가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남자가 와이프를 데리러 가서 데려오는 거거든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이런 제도를 친형제도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갔다가 데리러 와버리는 거예요. 아예. 시집 오면 끝나는 거죠. 물론 결혼식은 어디서 해요? 여자 집에서. 알죠, 여러분? 결혼식은 여자 집에서 하는 거. 결혼식은 여자 집에서 하고, 보통은 여자 집에서 이제 초야를 치르죠. 첫날 밤을 보내고 거기서 데리고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친형제도라고 하는 건 여자 집으로 데리고 와버리는 거, 이런 거를 혼인제도 중에서는 친형제도, 그러니까 남귀 여가혼이 아니라 친형제도가 실시됐다는 거.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장자 중심 제사와 상속제 확산 봅시다. 장자 상속이에요. 상속에 있어서는 장자 상속이 이루어지죠. 자, 장자 중심의 상속이에요. 그래서 왜 조선 전기까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재산을 나눠주죠. 똑같이. 자녀 균분 상속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자녀 균분 상속에서 아들 상속도 아니고요.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한테만 물려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결국에는 큰아들 빼고 나머지 아들도 다 배제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장자 상속은 큰아들 중심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흥부놀부에서 우리 맨날 놀부 욕하지 않았나요? 그쵸? 어렸을 땐 진짜 놀부가 나쁜 놈이구나.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선 후기의 놀부는 정당한 거였어. 원래 그런 거야. 왜냐면 재산을 다 누가 가져가요? 큰아들이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놀부가 재산을 거기서는 이제 뺏어서 막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놀부가 그냥 원래 상속제도에 따라서 재산을 상속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어쨌든 상속. 자, 그 다음에 제사. 제사는 장자, 봉사. 자, 재산을 장자가 가져갔으니까 제사는 누가 지내야 돼요? 장자가 지내야 되죠. 그래서 장자 상속, 장자 봉사. 여기서 봉사라는 건 제사를 모심 이런 뜻이니까. 자, 그리고 양자제도가 일반화돼요. 양자제도가 일반화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딸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양자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양자제도가 일반화되는데 양자는 여러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양자 생각하면 저기 막 모르는 데서 막 애들 데려와가지고 막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양자는 이성불량을 원칙으로 해요. 이성불량이라고 하는 건 이성, 성씨가 다르면 불량, 양자로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를 저기 막 멀리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애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자기 동생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뭐 형님의 아들, 그 다음 뭐 사촌의 아들 이런 식으로 데려오는 거여서 같은 집안 안에서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거의 그런 식으로 양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자제도가 일반화되었다. 그게 바로 이성불량의 원칙에 따라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자, 입양, 일반화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중이라고 하는 게 형성돼요. 문중. 문중이라고 하는 건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문중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 북에 거기 써 있네요. 북의 친족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유대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을 우리가 종중 또는 문중, 종중, 문중이라고 해요. 종중이나 문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문 자기의 어떤 그런 혈통들끼리 모이는 거고 그렇게 조직을 형성하는 걸 문중이라고 하고 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같이 살기도 하죠. 같은 마을에서. 자, 그런 걸 우리가 동성촌, 그 다음에 동족촌이라고 그래요. 동성촌이나 동족촌이 형성되기도 하죠. 동성촌이나 동족촌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족보편찬. 족보라고 하는 건 자기 집안의 내력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고요. 이 족보를 통해서 붕당 정치가 이루어진 시기는 붕당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시기는 이제 배우자를 찾는데 족보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족보를 편찬해서 자기 집안의 어떤 과실을 위한 또는 집안의 또는 붕당의 구별을 위한 이런 지표로 삼았던 게 바로 족보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 가족제도는 일단 북의 중심 가족제도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으로는 친형제도, 그 다음에 장자상속, 장자봉사, 양자제도 일반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연려를 표창한다거나 효자를 표창하는 그런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죠. 맨 밑으로 가면 효와 정절을 강조해서 과부제가를 금지하고 효자나 연려를 표창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시기가 조선 후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혼인제도 나와 있네요. 혼인제도는 자, 보시면 보통은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첩을 들이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고요. 보통은 한 20세 전후에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서얼차별. 서얼차별은 조선 전기부터 나타났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조선시대 들어가면 서얼을 차별했었다라고 하는 거 적서차별이고요. 자, 그래서 서얼은 과거 시험 보기가 어렵죠. 문과 응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얼차별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인구변동 나와 있죠. 자,
호적대장이라고 해서 인구를 조사해요. 인구는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돼 있죠. 여러분 기억나요? 인구를 조사해서 호적을 만들죠. 3년에 한 번씩. 토지를 조사해서 양안을 만들죠. 토지대장. 그거는 몇 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그래서 인구조사는 3년에 한 번 호적 작성. 그 다음에 토지조사는 20년에 한 번 양안이 토지대장이거든요. 양안 작성. 그래서 호적과 양안이 조선시대에 이렇게 작성되는데 호적은 3년에 한 번씩 작성된다는 거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적혀 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호적은 호조 한성부 해당 고을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거의 남자만 조사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고요. 인구가 좀 적게. 그렇게 기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인구는 자 649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의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조선 후기에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면서 한 1000만 명 정도 됐을 걸로 추정하고 서울의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19세기 넘어가면 20만 명 정도. 지금 서울에 얼마나 살고 있죠? 수도권에? 1000만 살고 있죠. 1000만. 근데 여기서 이제 20만 명.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한성은 사대문 안쪽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만 명을 넘게 되어 있었다. 즉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이 호적대장이 3년마다 그다음에 인구조사를 3년마다 하고 그다음에 토지조사는 20년마다 한다. 네, 이것만 원칙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가족제도까지 신분과 그다음에 가족제도와 인구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한 장 넘기시면 향촌질서의 변화라고 나와 있죠. 자, 넘겨보시면 향촌질서의 변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향촌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 이제 향촌이면은 시골이잖아요. 시골. 자, 시골의 모습은 조선 후기에 어땠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조선 후기에는 붕당 정치가 심해지면서 조선 후기의 지방을 장악한 세력은 원래는 사족이었죠. 사족. 양반들이었죠. 자, 그런데 양반들이 향약을 통해서 백성들을 수탈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앞에서 우리 배웠죠? 향약을 통해서 지방을 장악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백성들을 수탈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향약을 통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자 백성들을 위해서 정조 때 자, 향약을 수령이 주관하도록 바꿔요. 자, 그러므로 지방에서 이제 누구의 힘이 세지기 시작하냐면 수령의 힘이 세지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수령의 힘이 세지게 된 거는 바로 분홍들이 관권과 결탁하게 되면서 수령의 힘이 세지죠. 자, 무슨 말이냐면 향촌으로 한번 가볼게요. 향촌은 시골이고 그 당시에 자, 향촌은 크게 세력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반들이에요. 물론 양반들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양반 중에서 원래 있었던 양반이에요. 원래 있었던 양반이면 보통 우리가 사림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래서 지방 사림이라고 불렀었죠. 16세기부터는. 자, 그래서 지방에서 근거를 형성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화를 일으켜서 당하기도 하고 또는 붕당 정치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원래 있었던 양반이죠. 또는 몰락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양반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양반들이 있었다. 자, 원래 있었던 양반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구향이라고 그래요. 원래 있었던 양반들이야. 구향. 자, 그런데 이 사람들과 대립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저는 분홍. 자, 그러면 내가 분홍이 됐어? 내가 살아생전에 제일 해보고 싶은 거 양반.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족보를 사든 매입을 하든 뭐 아무튼 뭐 미조를 하든 아무튼 나는 양반이 됐어. 자, 그러면 나처럼 새로 등장한 양반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지방에. 자, 그럼 나같이 새로 등장한 양반이 이제 신향이라고 그래요. 신향. 자, 그래서 원래 있었던 사족, 양반, 사림 이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양반이니까 옛날 양반이죠. 구향. 그 다음에 나처럼 새로 등장한 양반은 신향. 뭐 분홍이 됐건 상인이 됐건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뭔가를 위조를 하건 어쨌든 그래서 나처럼 새로 등장한 양반을 신향이라고 해서 자, 지금 현재 조선 후기의 향촌에는 원래 있었던 양반인 구향과
새로 등장한 양반인 신향이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구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새로 등장한 양반들이 어떻겠어요? 아니 꼽지.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어때? 꼴값들 떠내 막 이러면서 기분 나쁘겠지? 왜냐면 새로 등장한 양반들이 원래 농민들이고 상인들이었는데 그 이력을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꼴보기 싫지. 꼴값을 떠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자, 원래 있었던 양반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나 원래 우리 집안 되게 대단한 집안이고 나 원래 양반이야. 이거를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원래 우리 집은 괜찮은 집안이었고 나는 원래 양반이었다를 계속 드러내는 거고.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신향이라면 어떨까요? 나도 이제 양반이다. 그러면 양반이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싶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양반 행세를 해보고 싶겠지. 그래서 양반들이 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양반들이 하는 그런 직책 그런 것들 향직이라고 하거든요. 향직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령하고 맘먹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홍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원래 있었던 사족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원래 쟤네들하고 나는 구별된다라는 걸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새로 등장한 양반들 같은 경우는 양반 행세를 해보고 싶어서 양반들이 하던 것들을 따라서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향과 신향 사이에 서로 대립이 나타나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울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모습이다. 결국에는 얘네들이 막 대립을 하겠죠. 그래서 대결, 말하자면 대립 상태에 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게 향촌이다. 일단 우리는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구향은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원래 양반이었다는 걸 어필하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향은 사족이에요. 자, 구향은 원래 있었던 사족. 사족은 양반이에요. 그냥 양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단어로 하면 사림이 되겠죠. 그래서 시골 양반이니까 사림이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족, 양반이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있었죠? 구향. 자, 그러면 구향이 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양반의 권위를 유지하고 싶다. 자, 나는 양반으로서 권위를 유지할 거야. 이게 이제 구향들이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일단 족보를 편찬하죠. 자, 족보를 편찬해서 야, 우리 집안 원래 막 영의정 막 배출하고 막 그런 집안이야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편찬하거나 아니면 청금록을 작성해요. 자, 청금록을 작성해서 청금록에 내 이름 올리는 거죠. 청금록이 뭐냐? 학교의 학교 학생 명단. 학교의 학생 명단을 청금록이라고 하는데 그럼 학교 어디? 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학교 어디예요? 여러분 아는 학교? 성균관. 네, 맞아요. 성균관. 사부학당. 그 다음에 향교. 그 다음에 서원.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교의 학생 명단을 청금록이라고 하는데 청금록이라는 건 푸른 비단 목록, 뭐 그림, 뭐 책 이런 뜻이에요. 푸른 비단 책. 자, 원래 성균관 유생들이 푸른색 비단으로 된 교복 같은 걸 입고 다녔대요. 약간 진한 남색 같은 그런 색을 입고 다녔죠. 그래서 이렇게 푸른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성균관 유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명단을 푸른색 비단으로 이렇게 책을 싸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교의 학생 명단은 성균관이건 서원이건 사부학당이건 모두 다 푸른 비단으로 싸서 명단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청금록이라고 하거든요. 자, 어쨌든 학교 학생 명단을 작성해서 여기 내 이름 들어있으면 나 원래 양반이잖아.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게 바로 청금록 작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원과 사우를 건립하기도 한다. 서원이라는 건 학교죠. 지방 사립 학교.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우리 문중의 서원을 만들기도 해요. 자, 그래서 문중 사원을 만들기도 하고 서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우라는 건 사당,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위패를 모신 사당을 사우라고 해서 우리 집안이 원래 되게 좋은 집안이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원과 사우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서원과 사우 작성.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들끼리 똘똘 뭉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족촌. 네, 동족촌을 형성시키면 되죠. 자, 동족촌이나 그 다음에 동성촌이라고 하죠. 동족촌,
동성촌을 형성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어디 있냐? 하회마을 알죠? 안동 하회마을. 그 안동 하회마을도 결국에는 그 유씨 집안들이 사는 집성촌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도 원래 동성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그 지역에 사는 동성촌들이 생기는 건, 그 같은 성씨들이 사는 동성촌이 생기는 건 조선 후기에 자신들끼리 결속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약을 실시하기도 하죠. 동약 실시. 자, 동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동약은 작은 규모의 향약을 동약이라고 하는데 그냥 동네 향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돼요. 향약이라는 게 뭐예요? 양반 중심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든 걸 향약이라고 하는데 원래 향약은 단위가 조금 커요. 군이나 현 단위예요. 근데 군이나 현 단위로 향약을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는 그 군이나 현에서 되게 유명한 양반들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몰락한 짜잘한 양반들은 이런 데 가잖아요. 향약 이런 데 가잖아. 알아주지도 않아. 나는 가서 허드렛 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향약은 내가 좀 끼기가 좀 그래. 아무래도 양반이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 향약을 우리 동네에서만 한 거예요. 그럼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내가 또 입김 좀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딱 말하면 쫙 알아듣잖아. 나를 좀 알아주잖아. 그러니까 동네에서만 향약을 만들게 된 걸 동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약은 동네 향약. 내 입김이 좀 작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찌끄만 향약을 만들었다니까. 작은 향약을 만들었는데 그런 걸 동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약을 실시하면서 자,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뭘 하기 위해서야? 양반들이 양반으로서의 원래 있었던 양반들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651페이지에 청금록, 향안, 그 다음에 뭐 사우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양반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올리기 위해서 양반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새로 생긴 양반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는, 말하자면 양반 행세를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새로 등장한 양반을 뭐라 그래요? 신향. 그래서 분홍. 분홍을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했죠? 요호부민. 요호부민이 분홍을 그냥 다른 식의 한자어로 쓰면 요호부민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부잣집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부자 농민, 요호부민.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로 등장했어. 신향. 자, 그러면 신향이 원하는 건 뭐야? 양반 행세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반 행세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반 행세를 하는 방법. 자, 일단 양반 행세하는 방법은 향직을 매매해서 내가 그냥 사면 되죠. 내가 있는 건 돈밖에 없잖아. 향직을 매매하면 돼요. 제일 부럽다. 있는 거 돈밖에 없고. 제일 부러운데? 정말. 우리 알잖아요. 우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될 수 없는 거 두 가지 있지 않아요? 재벌 되는 거. 그 다음 하나 뭐였지? 천재 되는 거? 뭐 하나 뭐였지? 우리가 두 가지는 절대 안 된다. 이번 생에 망했다. 다음 생애를 꿈꿔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는 일단 재벌이 되는 건 일단 불가능하고 두 번째가 뭐였어? 천재가 되는 거였어? 예뻐지는 건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치? 둘 중에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아주 제가 요즘 이제 필라테스를 하는데 너무 몸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너무 이제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운동을 가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운동을 이제 시키면은 이제 하는데 저한테 갈 때마다 뭐 골반이 틀어졌네, 뭐 여기 어깨가 올라갔네, 뭐 막 이런 거 있잖아. 몸이 다 틀어졌다고 막 몸이 완전 거지 같다는 거야. 이렇게 거지 같다는 표현을 안 했지 저한테. 차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막 뭐 여기는 뭐가 어떻고 여기는 뭐 틀어지고 막 뭐 척추는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래. 다 맨날 문제가 있대. 아주 이제 운동을 하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서 운동을 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자세를 좀 교정하고 싶다. 너무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항상 서 있고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서 있거나 막 이렇게 이쪽 손으로 드니까 어깨가 이쪽만 좀 약간 더 뭐 발달했다고 해야 돼? 틀어졌다고 해야 돼? 약간 틀어져 있어요, 몸이 다. 항상 이렇게 필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좀 자세를 교정하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하고 싶은 거 뭐냐?
저를 좀 여리여리하게 만들어달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사실 그거였거든. 근데 차마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엄청 말라가지고 되게 막 완전 이렇게 팔다리 가는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그거거든. 이렇게 팔다리 가늘어가지고 되게 막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딱 보면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좀 약간 나의 워너비가 그건데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고 그냥 아주 노멀하게 그냥 자세 교정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가지고 운동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여리여리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번 생에 망한 거지. 그래서 이번 생에는 그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자, 어쨌든 향직 매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효과는 없다. 효과는 아직 없다는 거. 그래도 가서 스트레칭 하긴 하거든요. 그 땀을 좀 빼고 오니까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어깨는 아프고 등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역시 여전히. 그래서 운동을 한 몇 년 하면 좀 괜찮아지려나? 운동을 좀 꾸준히 하면 그래도 그게 어디 일단 간다는 게 어디야? 운동을 하러 간다는 게. 그치? 자, 일단 향직을 매매한다 봅시다. 자, 향직을 매매한다는 건 내가 돈밖에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향직을. 그래서 이때는 뭐 여러 가지 양반들의 하는 직책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분홍층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은 나와요. 향직을 매매하거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건과 결탁하는 거예요. 관건과 결탁한다. 관건과 결탁이라는 건 말이 어려운데 관건이라는 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공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말하니까 지금 우리 향촌에서 나라에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수령이지 뭐. 자, 그리고 이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 그래서 수령과 향리가 관건이고 결탁.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결탁이 뭐예요? 그냥 친하게 지낸다는 거야. 잘 보이고 뇌물도 주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건과 결탁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향회를 장악하기도 해요. 향회. 자, 향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양반들이 만든 자치조직의 유양소잖아요. 그 유양소에서 양반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거. 회의하는 목적은 양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양반들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걸 향회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향회를 지금 현재는 누가 장악해버렸냐면 분홍들이 장악했다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향회가 자, 수령의 부세 자문기관으로 전락. 자, 원래는 양반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향회인데 지금은 수령들이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변질됐냐? 수령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물어보면 여기서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동의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더라. 자, 그래서 수령의 부세자문기관은 세금 거둘 때 물어보는 기관인데 수령이 물어보면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무조건 예스 하겠지. 그래서 수령의 부세자문기관으로 전락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변질됐다는 거죠. 변질. 그래서 이 향회의 역할이 이렇게 변질되었다.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분홍이 등장을 하면서 신향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관건과 결탁을 하게 되자 전반적으로 향촌에서의 현상, 결국은 지금 현재 향촌을 장악하고 있는 건 누구야? 수령과 향리가 힘이 세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령과 향리가 성장, 말하자면은 힘이 가장 세져서 이 사람들이 향촌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홍이든 양반이든 결국에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향촌에 살아남으려면 수령. 그러다 보니까 수령의 권한은 점점 어떻게 돼요? 세지는 거지. 더군다나 이런 사림들이 붕당 정치 때문에 난리를 피우자 정조 때는 탐평책 막 실시하고 할 때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수령한테 힘을 하나 더 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령의 힘이 더 세져 버린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지금 뭐 사족이 등장하고 사족이 그다음에 양반이 그다음에 신향이 등장해서 막 지들끼리 다퉈.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 결론 이거야. 수령과 향리의 권한만 세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얘네들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수령과 향리의 권한만 세진다. 자, 그러면 수령이 지금 현재 향촌에서는 힘이 제일 세요. 그러면 이 수령이 그 힘 가지고 뭘 하냐? 결국에는 수령이 나쁜 놈들이잖아. 탐관오리들이잖아. 수탈하는 거죠. 백성을 수탈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힘을 나쁜 데 쓰더라 이 말이고, 결국에는 백성을 괴롭히고 세금을 더 걷고 수탈하는 데 쓴다. 그게 탐관오리죠,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향촌이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구나.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족, 구향, 그 다음에 분홍, 신향, 이 사람들이 싸운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막 하면서 막 나중에 막 찢고 볶고 싸운다 이 말이죠. 결국 이런 싸움을 뭐라고 하냐? 향전이라고 그래요. 향전, 향촌의 전쟁이야.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대립이 심각해.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우리는 652페이지에 결과. 자, 결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관권의 강화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권은 누구? 수령과 향리. 수령만 아니고 향리도. 알겠죠? 수령과 향리. 자, 그래서 관권의 강화. 수령과 향리가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는 수령이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지. 그래서 백성이 어려워졌다는 거지.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향회의 기능 약화. 아까 말했던 향회는 부세 자문기관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족 세력의 약화. 그리고 농민 수탈 강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농민이 정말 더 어렵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총액제를 실시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총액제가 원래는 조선 후기 경제 파트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하려고 넘어왔거든요. 총액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었냐면 경제 파트에서 삼정의 문란 배웠어요. 자,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세금을 전정, 군정, 황곡 세 가지를 더 많이 내라. 이게 이제 결국에는 삼정의 문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서도 백성들이 힘들지만 백성들이 힘든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총액제 실시거든요. 그럼 총액제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땅 1결을 가지고 있을 때, 기억나요? 땅 1결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제가 땅을 1결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조선 후기 18세기 후반이에요. 그때 전세를 얼마 내야 되냐? 20.2두. 우리가 20.2두를 내면 된다. 뭐 영정법, 사두, 대동법, 12두, 균역법에서 결작 2두, 삼수미세라고 해서 훈련도 가면 훈련세 2.2두. 그래서 20.2두를 내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땅을 1결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20.2두 내면 된다. 자, 원래 세금은 내가 가진 재산만큼 내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땅이 없어. 그럼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되죠. 물론 안 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가진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서 토지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2두를 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총액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총액제는 이렇게 재산을 가진 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할당량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 이 궁궐에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해가지고 파액도에 야 100만 원씩 내. 할당량을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도별로 100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럼 도에서는 이거를 다시 각 군에 내려보내죠. 야 10만 원씩 걷어서 내. 그러면은 군에서 각 백성들에게 야 500원씩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위가 적으니까 1,000만 원 하니까 500원 내. 500원 내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뭐 100억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한테 내려오는 금액이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총액제라고 하는 건 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할당량이 내려오는 거여서 이렇게 할당량이 내려오면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백성들이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이런 제도를 총액제라고 하죠.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군현별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총액제를 실시하면서 세금의 공동납제가 강화됨에 따라 농민 부담은 더 심해졌다. 그래서 말하자면 할당량대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총액제라고 해서 자, 중간에 보세요. 전세에서는 비총제, 군정에서는 군총제, 환곡에서는 환총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세 공납령마다 전부 다 할당량이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틀어서 총액제, 그래서 총액제의 실시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향전. 자, 이게 뭐겠어요? 싸우는 거. 자, 누구랑 싸우냐? 구양과 신양이 대립하는 거. 이게 향전.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게 부르겠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립들을 향전이라고 하고, 자, 수령이 또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또 형세가 달라지겠죠. 또는 뭐 신향 편을 들면, 분홍 편을 들면 또 구향이 또 당연히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또 수령의 의중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밑에 향전이라는 사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향촌사회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갑시다.